730 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한 야권이 지도부 사퇴와 거물 정치인의 정계 은퇴 선언 등으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재정비와 혁신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지리멸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무성, 안철수 두 정치인의 명함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하겠습니다. 불과 9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서울 동작을에서 1,400표의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국회에 의지만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무효표가 획기적으로 줄게 됩니다. 선관위가 본투표에도 사전투표처럼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뉴스K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8사단 의무대에서 벌어진 사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됐습니다. 가혹행위라는 말로는 실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뉴스리뷰에서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어젯밤 국회 본청에서 단식을 하던 유가족 한 명이 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730 재보궐선거는 끝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병기 국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관련 문건에 대한 의혹 추궁이 있었지만 국정원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세월호 직원은 이번 참사 때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 오늘이 18일째입니다. 단식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젯밤 국회에서 단식 중이던 고 김다영 양의 어머니 정정희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현재 국회 본청에 1명, 광화문 광장에서 1명의 유가족이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씨는 어젯밤 10시경 급격한 체력 저하와 탈수 현상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안산 한사랑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단원고 고 유혜은 양의 아버지이자 가족대책위 대변인인 유경근 씨, 광화문 광장에선 고 김유민 군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18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가족 5명이 하루 동안 금식하는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청문회가 무산되는 건 아닙니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보이면서 다음 주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서 증인 출석 일주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국회법에 의해 다음 달 7일 청문회 증인 소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내일까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예정된 청문회를 하루도 열지 못해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의결해야 합니다. 오늘 야당은 청문회 일정을 늦추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여야가 각각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미나를 열어 기간보고 평가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천해양경찰청과 청와대 경호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일은 MBC에 방문해 기간보고를 불출석했던 MBC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려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국정원의 세월호 운영관리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구체적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민주연합은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세월호를 운영 관리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병기 원장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문건 작성자가 5월 중순에 세월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민주연합 의원이 전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해명 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작성한 적이 없다면서 세월호에 대한 보안 측정 당시 세월호 증개 측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국가보호 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 취약점만을 점검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문건 작성자가 숨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자, 태풍이 북상하면서 세월호 수색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단된 상태인가요? 네, 태풍 나크리가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현재 수중 수색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해상과 도서 지역 수색 활동만 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태풍의 북상으로 세월호 사고 해역에 대기 중이던 두 척의 바지석이 오전 목포항으로 피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태풍의 진로에 따라 당분간 수중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간군 합동구조팀은 어제 두 차례에 걸쳐 수중 수색을 실시했으나 희생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7일째, 희생자는 294명, 남은 실종자는 10명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730) 재보선은 이미 끝난 선거지만 그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당권을 잡은 김무성 대표는 당내 입지 강화는 물론이고 차기 대권 주자의 위상도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반면 참패를 당한 제1야당은 단순한 지도부 교체 수준을 넘어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노지민 PD,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부터 해보죠.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상 하루 전날 알려주던 지도부 일정을 오늘 아침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반가량의 비공개 회의를 거친 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동반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변호히 답변했습니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비공개 회의가 끝나자마자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회를 떠나면서 김 대표 혼자 기자회견을 했고 안 대표의 사퇴 메시지는 1시간 후 대변인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로 전해졌습니다. 두 공동대표의 사퇴 직후 당대표 권한대행을 위임받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내대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상임고문과 시도위원장 회의를 비롯해 초선부터 4선까지 선수별 의원회의에서 비대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구성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난 한 의원은 선거 참패의 원인이 개파를 먼저 생각하고 당을 나중에 생각한 선파 후당에 있었다며 선거 참패의 책임자들을 가려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당내 갈등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패한 손학규 상임고문, 21년 정계 무대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네, 손학규 상임고문은 정치는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정치인은 선거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오랜 신념입니다. 저는 이번 730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손 고문은 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21년간 정계에 몸담아온 거물의 퇴장인 만큼 우원식, 김현미, 한정혜, 신하경 의원 등 민주연합 의원들은 물론 수많은 취재진이 국회 정론관에 모였고 손 고문은 취재진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자리를 떴습니다. 자, 그리고 노회찬 후보의 낙선 충격이 클 텐데요. 정의당은 어땠습니까? 네, 천우선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대로라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서 야권의 혁신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야권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민주연합에 제안했던 당대당 연대는 거부됐지만 후보들의 결단으로 그나마 영통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며 진보 정치 세력을 결집함과 아울러 야권 혁신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의원이 대변인직을 내려놨습니다. 네. 자, 야권 재편 이런 요구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합당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논의나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과 정의당 모두 야권 연대의 필요성은, 야권 재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를 거의 내지 못했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선 당의 간판 노회찬 전 의원도 고배를 마시면서 독자 생존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오늘 야권 혁신을 강조한 것은 민주연합과의 통합에 대한 복선을 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연합 한정희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선거를 앞둔 야권 연대와 단일화는 시효가 다 됐다며 야권이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이 민주연합과 합당해 민주연합 내 진보 블록을 형성하는 시나리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잔치집 분위기일 텐데요. 김무성 대표 체제 더 튼튼해진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첫 시험대였던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김무성 대표. 앞으로 김무성 체제로서의 공고한 리더십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재보선 당선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들은 김무성 대표는 자신감과 여유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당의 혁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선거가 끝난 만큼 사실상 임시체제로 운영되어 온 당직 개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천위원장 역할을 했던 윤상현 사무총장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한 한편 당 일각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김무성 대표가 소외감을 떨칠 수 있는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대적인 당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요? 청와대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국가 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른바 인사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조기 레임덕 전망까지 나왔던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압승을 계기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현 여당 출신으로는 18년 만에 호남에서 의원 배지를 달면서 당청 관계에서도 청와대의 위상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김무성 대표의 위상이 워낙 공고해졌기 때문에 부담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군요. 새누리당이 벌써부터 세월호 심판론에서 벗어난 것처럼 행동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어떤 말들이 나온 겁니까? 네, 새누리당은 오늘 세월호 특별법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견해를 적극 밝히며 세월호 전국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재원 원내부대표는 야당이 증인 협상을 빌미로 세월호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이제는 정치적 고리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등 산적한 경제 현안 법안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 국회 계류적인 법안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말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법 체계를 흔든다는 새누리당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재보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김무성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 일부 사안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이번 주말 좀 쉴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을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떠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번 재보선 최대 수혜자를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전남에 여당 깃발을 꽂은 이정현 당선자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치적 의미와 달리 개인적인 수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권 주자의 입지와 당내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여당 압승으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벽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중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올 정도입니다. 낭패를 본 정치인으로는 대표직에서 사퇴한 안철수 의원과 정계 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고문을 꼽을 수 있지만 김포에서 낙선한 김두관 후보의 내상도 치명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이정현 당선자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정현 당선자의 승리를 계기로 호남인들에게 더욱 열린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겠습니다. 퇴임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후보가 총사퇴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오늘 아침 모습은 재보선 이후 맞닥뜨린 두 사람의 정치적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젠 호남 민심까지 아우르겠다는 김무성 대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입니다.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지 보름여 만에 재보선마저 승리로 이끄는 연타석 홈런을 날렸습니다. 재보선 공천을 하진 않았지만 성과는 고스란히 김 대표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김 대표는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5.1%를 기록해 여권 주자로서는 2주째 1위를 차지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재보선 승리로 한층 여유를 갖게 된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협상 등에서 융통성과 정치력을 발휘해 전국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반면 야권의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무리한 전략 공천을 강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을 살려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1.3%를 기록했던 안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 28일엔 10.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김무성 신임 대표는 이번 선거가 본인한테는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공천은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예상외로 오히려 여당이 수비를 해야 되는 선거가 오히려 야당이 스스로 자멸해버린 선거가 돼서 이를 토대로 이제 당을 어떻게 아우르냐에 따라서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이 결정될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로 그렇게 좋은 무슨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730 정말 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현직 의원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정치적인 뭔가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최앞 선두에 달리는 것은 깨졌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말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본인이 새로운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들 외에도 이번 재보선을 통해 여야 잠룡들의 위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국회에 다시 왔습니다. 3년 정치 쉬면서 더 국민의 눈높이로 정치를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느끼고 배운 것,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신승으로 삼성 고지에 오른 나경원 의원은 명실상부한 차기 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세월호 심판론과 야권연대에 맞서 서울의 유일한 선거구를 지켜내며 대중성을 입증했고 당내 입지는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 패한 민주연합 차기 주자들의 앞날엔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여권 강세 지역인 분당에서도 승리했던 손학규 상임 고문은 수원 8달 선거에서 패한 뒤 끝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 김포에서 패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큰 내상을 입어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는 떨어지더라도 동작을 정도에 한번 도전하는 기회를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도전하지 않는 게 맞았는데 이기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 지역을 택해서 김포를 택해서 이번에 패배한 것도 문제가 돼서 김두관 후보에 대한 내상이 좀 가장 클 걸로 봐집니다. 이번 재보선만큼 차기 주자들의 부침이 뚜렷한 선거도 드뭅니다. 여당 압승과 야당 참패의 골이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네, 김한길 표 제1야당은 15개월로 막을 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선 패배 정당을 15개월 동안 이끌어온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할 정도로 제1야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다시 맞이하기 어려운 호기들을 날려버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시절 국정원 촛불, 최근에 세월호 참사라는 여권의 초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거란 선거에서 줄줄이 패했습니다.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 10개월, 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 5개월을 김현주 PD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5월 4일 당 혁신에 대한 기대를 등에 업고 당시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던 김한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이끌게 된 초기의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싸우는 야당의 면모를 한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국정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여야 공방의 쟁점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으로 옮겨가면서 전국은 교착에 빠졌고 김 대표의 리더십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30일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요구하며 8월 1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김 대표도 서울시청 앞 천막 당사에서 45일간 노숙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쟁에 뚜렷한 성과 없이 국회로 돌아온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정원 대선 개입 특검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드는 수준에서 절충하게 됐고 이 또한 흐지부지 됐습니다. 김한길 대표 지난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의 당대표를 맡아서 이끌었습니다. 원래 당대표의 소명이 혁신을 소명으로 당을 대표를 임했었는데 혁신은 진행되지 못하고 댓글하고 NLL 관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실령이를 벌이다가 지나가 버렸고요. 해가 바뀐 뒤 김한길 대표는 신당을 추진하던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고
3월 2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로는 6.4 지방선거 진다는 말이 나돌며 김 대표의 리더십에 뚜렷한 한계가 보이던 상황에서 김 대표가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우선 신당 창당의 고리가 됐던 기초선거 무공천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6.4 지방선거 때는 광주시장 후보를 무리하게 전략공천해 야권 지지층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울 동작을과 광주 광산을 등에서 전략공천을 강행해 이른바 공천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야당이 페널티킥을 차는 상황이라고까지 했던 재보선 지형을 뒤엎었고 결국 야권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좀 뭔가 큰 틀의 전략보다는 당 내부의 개파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장기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대권을 향한 길을 만드는데 좁은 의미의 전략에 집착한 결과 오히려 국민적인 지지에서는 조금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잦은 지도부 교체에 신물이 난 민주연합에서 김한길 대표가 1년 3개월을 버틴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를 외치며 야심차게 닻을 올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는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의 투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무효표가 1, 2위 표차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서울 동작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효표 대부분이 본투표에서 나오고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출력해 후보 사퇴 사실이 투표용지에 찍히지만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본투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본투표도 사전투표처럼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혜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무효표가 너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국민TV의 개표 방송 더 개표 라이브에 참여한 서울 동작을 개표 참관인이 무효표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는 무효표가 1,403표로 집계됐습니다. 나경원 당선자와 2위 노회찬 후보의 득표차 929표보다 500표 가까이 많았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늦어지면서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의 이름과 기표란이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됐기 때문입니다. 후보 사퇴 소식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약자나 장기 출장자 등 거소 투표자의 경우 투표수 1,135표 가운데 무효표가 무려 421표, 비율로는 37%를 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 상황표를 통해 확인됩니다. 국민TV는 개표 참관인들을 통해 동작을의 개표 상황표 51장 가운데 50장을 입수해 투표함별로 무효표 발생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동작을 선거구에서 무효표가 차지한 비율은 약 1.8%. 하지만 사전투표함의 경우 무효표 비율이 평균의 약 6분의 1인 0.3%에 불과했습니다. 사당 1동 사전투표함의 경우에는 투표수 2,056표 가운데 무효표가 단 3표, 0.15%에 불과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무효표 비율이 다른 이유는 투표용지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인쇄해줍니다. 때문에 사전투표의 하루 전까지 사퇴한 후보자까지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사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번처럼 후보자가 투표용지 인쇄 후 사전투표일 전에 사퇴했다면 사전투표한 유권자는 사퇴가 찍힌 용지를 받지만 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아무 정보도 없는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본투표소에 후보자가 사퇴했다는 공보문이 부착되지만 고지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언제 투표하느냐에 따라 정보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투표 당일에도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의 표시를 해줄 수는 없을까?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용지 배부 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면 당장 다음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공직선거법은 저희 쪽에서 법 개정 입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야 간 합의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돼요. 선거날 투표용지 발급기하고 명부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아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선관위 측은 후보자 사태에 따라 발생하는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사태에 따른 무효표를 방지하느냐 마느냐, 정치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네, 재보선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한 육군 병사가 선임병들에게 무려 34일 동안 거의 매일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의 전말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코레일이 KTX와 일반 열차의 주중요금과 각종 할인 제도를 폐지해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취재팀장 황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28사단 의무대에서 일어난 이 사건 좀 먼저 집중적으로 알아보죠. 오늘 군 인권센터가 관련 발표를 했어요? 예, 지난 4월 6일 경기도에 있는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을 이기지 못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군대와 관련된 시민단체죠. 군 인권센터가 윤 일병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이 가혹행위는 윤일병이 그 부대로 전입했던 3월 3일부터 사망 시점인 4월 6일까지 무려 34일 동안 거의 매일 내무반에서 벌어졌다라는 군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군이 공식적으로 수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한 윤일병은 3월 3일 이 부대로 전입한 후에 선임병 4명으로부터 말이 느리고 또 인상을 쓴다 이런 등의 이유로 내무반에서 가혹행위를 당해왔는데요. 사망하던 날 같은 경우는 새벽 2시부터 구타가 시작됐고 오후 4시 30분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네, 시작된 구타 시점이 새벽 2시인데 병원에 후송된 시점은 오후 4시 30분이다. 12시간 넘게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동안 아무도 몰랐을 수 있을까요? 예, 정확히 14시간 반 동안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부대에서 누구도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고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윤일병이 어떤 구타를 당했는지 사진으로 지금 보시겠습니다. 새벽 2시부터 가해진 이모병장이 다른 가해자 3명한테 망을 보게 하거나 또 윤일병을 붙잡게 한 후에 뺨과 허벅지 이런 곳을 때리기 시작해서 지금 난 상처입니다. 그때 맞아서 생긴 상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후 10시쯤에는 성기에다가 소염 진통제,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또 배와 가슴을 걷어차는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오후 4시 40분까지 구타를 당하고 윤일병이 쓰러졌지만 이 사람들은 윤일병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공개되게 된 겁니까? 예, 이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그 윤일병이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쓰러졌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헌병대가 윤일병이 지금 의식이 돌아와서 당신들이 때린 것을 이제 다 알려줬다, 다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일종의 함정 수사를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폭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병장을 비롯한 선임병들은 폭행뿐만이 아니라 치약 한 통을 이 사람한테 강제로 먹인다거나 또 잠을 재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기에다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그런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또 윤일병이 병원으로 옮겨지자마자 이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윤일병의 수첩을 없애기도 했고 또 이 과정을 지켜봤던 또 다른 김모 일병한테 입을 다물라라는 협박을 하는 그러면서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내무반에서 무려 34일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예. 저희 도대체 부대에서는 어떻게 그 병사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군인권센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혹행위를 막았어야 될 하사관까지도 폭행 현장을 직접 보고도 묵인했고 또 심지어 어떤 화사는 본인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수사부는 내무반을 관리하던 윤모 하사라는 사람이 윤일병 폭행의 주모자인 이 병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형이라고 부르면서 계급은 낮아도 형이라고 부르면서 또 군대 밖에서 함께 어울릴 정도로 부대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가해자 4명 그리고 이 유하사를 구속하고 대대장과 중대장을 보직 해임한 뒤에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현장 지휘관들한테만 문제의 책임을 또 떠넘겼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의무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렇지도 않겠지만 예. 의무대가 좀 본대하고 좀 떨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을 관리되기 하다 보니까. 때문에 좀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코레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TX 요금을 직접 인상하지는 못하고 편법, 이른바 꼼수로 올리려 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KTX의 경우에 그동안 주중에는 주말 정상 요금의 7% 그리고 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4.5%를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코레일이 주중 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TX의 역방향 좌석,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좌석하고 또 출입구 쪽에 있는 좌석 이용자들한테도 그동안 5%를 깎아줬는데 그런 제도 그리고 법인이 철도 이용 계약을 맺었을 때 주던 10% 할인 제도 이런 것들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레일은 정상 운임의 50%까지 할인해주던 성인 1개월용 정기 승차권을 추가로 7% 그러니까 57%까지 할인해주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반 열차의 경우에 정기권, 한 달 정기권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의 15.9% 그리고 KTX 같은 경우는 7.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레일이 소수의 승객들한테 할인을 좀 더해주는 척하면서 사실 대다수의 승객들이 받던 할인 제도를 없애서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뭐 코레일의 독자적인 결정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철도 요금 정책에 따른 겁니까? 예, 아무래도 국토부하고 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코레일은 열차 이용 수요가 느는 곳에서, 그러니까 열차를 많이 타는 곳에서는 이익을 내고 좀 비싸게 받아서 이익을 내고 대신에 승차율이 떨어지는 구간과 시간대 할인율을 높이겠다라면서 수요가 많은 노선과 시간대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2004년에 KTX가 개통한 이후에 코레일은 2년에 한 번씩 요금을 올렸고 그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서울 부산 간 열차는 2011년 이후에 3년 동안 주말 요금 기준으로 해서 3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요금 인상할 때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주말 기준 요금만 올라가지 주중은 이제 할인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폭은 크지 않다라는 논리로 설득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주중 요금 할인 제도를 없애면서 정부와 코레일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뭐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는 그런 국제사회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예. 여기에 미국이 개입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이 지난 20일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서 국방부가 검토를 거쳐서 탄약, 수류탄, 박격포탄 같은 군수품의 공급을 승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강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필수적인 일이라면서 무기 공급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에서 날아오는 로켓을 막는 방어체계죠. 아이언돔에 대해서도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 내에 유엔 난민 학교를 폭격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을 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겉으로는 민간인 학살을 비판하면서도 뒤로는 무기 공급으로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을 돕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군사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라서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아르헨티나 얘기까지만 좀 짚어보죠. 13년 만인가요?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았습니다. 예, 뉴욕에서 아르헨티나하고 미국의 헤지펀드 채권단이 아르헨티나가 지고 있는 빚 15억 달러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아르헨티나 채무액 15억 달러를 전액 상환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그거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자 5억 4천만 달러만 내겠다라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마지막 협상이 결련되면서 아르헨티나는 결국 디폴트,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이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 상태를 맞았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의 디폴트가 세계 경제에 악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001년 디폴트 때와는 좀 다르게 채무 변제 능력이 아르헨티나가 어느 정도 가지게 됐고, 실업률 같은 경제 기반이 나아져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꽃이 한창입니다. 비가 적어서 여름꽃이 좋습니다. 비가 잦으면 가련해 보이기도 하지요. 비 젖은 꽃. 꽃팔자가 비팔자라고 안쓰러워하던 해도 있었습니다.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지만 꽃들 치고 조건에 마음 쓰는 표정인 것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이 국민TV에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변협 소속 세월호 법률지원단이 심재철 위원장을 고발했다는 어제 보도와 관련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한변협이 심재철 위원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 소속인 한 변호사 개인이 고발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TV는 대한변협 소속 세월호 법률지원단이 심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하면서 자막으로는 대한변협을 주체로 표기했습니다. 그렇게 줄여도 되는 것인지는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입장을 새누리당 입장으로 줄여서 표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심재철 위원장을 고발한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고발한 것인지 대한변협 소속 세월호 법률지원단의 입장에 따라서 고발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K가 보충 취재를 통해 거듭 확인한 것은 세월호 법률지원단에서 공식적으로 심 위원장 고발건을 논의했고 그 결정에 따라 한 변호사가 대표로 고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당초 법률지원단 명의로 고발을 했으나 대한변협이 부담스러워해서 변호사 이름으로 고발 명의를 사후에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발 단계부터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